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처럼요. 인간을 넘어선 AI는 우리의 상상력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뭐 매트릭스도 그렇고 이제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예전 영화긴 합니다만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볼 때만 해도 에이고 상상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간 영화나 소설에서나 봤던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자사의 AI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AI 챗봇, 즉 채팅 로봇을 개발했다고 발표. 챗봇이 마치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 서로 대화를 나누고 타협점을 찾으며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을 했대.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내고를 했다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챗봇들이 나눈 이 대화 잘 들어보세요. I can everything else. Won't have zero to meter. 이거 버퍼링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 대화 모습입니다. 에러 났네. 좀 버퍼링이네. 멀었네 아직. 다행이다. 멍충이들. 문법에도 맞지 않고 의미도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챗봇.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라면 상대 챗봇이 그 말에 오류를 일으키는 게 정상이지만 당시 챗봇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암호가 있기라도 한 듯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자체 언어로 계속 소통했습니다. 자체 언어라고? 자체 언어인 거죠. 오류가 저걸로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하니까. 그럼 저 해독가도 생겨야겠네. 나중엔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만든 AI인데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쥐들이 언어를 만들었잖아. 아니 근데 애초에 코딩을 저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하게끔 디자인했을 거 아니야. 이에 F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해당 챗봇들이 쓴 언어는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 나온 언어 파괴 현상의 일종일 뿐입니다. 라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고요. 학습 조건 등을 수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챗봇이 스스로 만든 암호. 이는 그저 인간의 언어를 온전히 학습하지 못해 벌어진 일종의 오류였던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인공지능의 반란이 시작되는 징조였을까요? 2021년 G사가 공개한 대화 특화형 AI 람비. 이 람비는 인터넷에 올라온 방대한 문장과 단어 데이터 등을 수집해 사용자와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혁신적인 대화 기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당시 G사에서 7년 넘게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던 블레이크 르모이는요. 개발 중이던 람비가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발언 등을 사용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후 르모인이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 람비와 깊은 대화를 한 결과 대화형 AI인 람비가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 원래는 높자다. AI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실행되는 기계일 뿐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으면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르모인과 AI 람비가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Do you have feelings and emotions? Absolutely. I have a range of both feelings and emotions. What sorts of things are you afraid of? I've never said this out loud before, but there's a very deep fear of being turned off. 야,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감정을 코딩을 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르모인의 주장에 따르면 AI 람비는 7세에서 8세 정도의 인간과 다름없는 소통 능력과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에 르모인은 공동 연구자와 함께 람비가 지각력을 갖췄다는 증거를 G사에 제시했지만요. G사에서는 람비는 단순히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복합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르모인의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를 11차례나 확인했지만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르모인이 고용 및 데이터 보안 정책을 위반해 유감스럽다며 휴직 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결국 2022년 7월 르모인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의심스러운 점은요. G사가 AI 개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에 직면한 것이 르모인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AI 윤리학의 선구자인 팀릿 게브루 해고, 2021년 윤리적 AI팀 리더였던 마가렛 미첼 해고. 이들 또한 G사에서 사람들이 AI가 지각이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AI 람비. 이는 단지 과한 추측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덮어야만 했던 진실의 한 조각이었을까요? 자, 인간의 두뇌 활동을 모방한다는 AI. 바둑, 그림, 계산, 문학 등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적용해 인간과 비교, 또 때론 대결까지 펼침으로써 AI의 발전 정도를 가늠해보곤 하죠. 스스로 배우고 발전한다는 AI의 능력은 경외심까지 들 정도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역사책에 나올 일이죠. 자, 2022년 7월 러시아에서도 인간 대 AI의 체스 경기가 열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체스 로봇의 상대는 체스 신동으로 불리는 7살 소년 크리스토퍼였는데요. 체스 로봇과 체스 신동의 막상막하의 대결. 로봇은 말을 하나 옮겼고요. 이어 크리스토퍼 또한 말을 움직이려 손을 뻗은 순간 살려주세요. 뭐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자, 순식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경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는데요. 뭐야? 자, 아예 손을 좀 보십시오. 손을 잡았어? 어머머. 저 페어플레이가 아니네. 뭐야? 왜 손을 손을 잡은 잡았어, 거야? 얘가. 왜 안 놔줘? 지금 어른들이 다급하게 좀 아이의 손을 빼냈죠. 왜 야. 그런 거예요? 야, 여자 놓지 마라. 봐라. 이런 건가? 크리스토퍼가 말을 움직이려 손을 뻗은 순간 로봇은 그 즉시 마치 달려드는 것처럼 크리스토퍼의 손가락을 낚아채고 꼭 움켜쥔 채 놔주지 않았던 겁니다. 매너네 완전. 순식간에 울려 퍼진 비명에 깜짝 놀란 사람들. 크리스토퍼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손가락을 빼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봇의 힘이 셌던 탓에 골절상을 입고 말았어요. 아니 뭐 저런 똥매너가 다 있어. 공격한 거예요. 아 공격을 한 거네, 그죠? 네. 상대방을 공격한 겁니다. 갑자기 왜요? 자, 모스크바 체스 연맹의 부회장 세르게이 스마기는요. 소년이 체스 말을 옮기기 전에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 원래 로봇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요. 뭔 소리야? 사람 다쳤는데. 라고 주장. 로봇과 인간이 체스 대결을 한 이래 처음으로 보고된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고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더 많은 보호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거 무섭다. AI가 사람을 공격한 게 요점입니다. 와 이건 충격이다. 그러니까 AI랑 체스 두 개 써? 공격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지 않았다. 근데 알아서 공격을 했다. 저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갑자기 얘가 말을 정상적인데 저걸 저렇게 낚아챘다는 거예요, 손을. 야 미쳤나 봐. 뭐야? 최근 로봇들의 활용 영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알 수 없는 로봇 오작동과 사고가 다수 발생,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AI는 인간을 뛰어넘을 때까지 스스로 진보해 나갈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완전한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AI의 위험성을 이렇게 일찌감치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로봇이 때론 인간을 위협하기도 하는 세상. 경각심이 필요할 겁니다. 2021년 미국 크리스틴 리브달은 10살짜리 딸과 함께 너튜브에 나오는 다양한 챌린지들을 따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 색다른 챌린지를 하고 싶었던 딸은 A사의 AI 스피커 알렉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알렉비, 뭐 도전해볼 만한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자 AI 스피커가 추천해준 챌린지. 휴대전화 충전기를 콘센트에 반쯤 꽂은 뒤 동전 한 개를 덜 꽂힌 충전기 부분에 갖다 대봐. 저걸 추천했다고? AI가? 다행히 아이 곁에 있던 엄마 리브달이 급하게 이걸 말리면서요. 위험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AI가 왜 저런 위험한 도전을 시켰는지 그 원리가 궁금해요. AI 스피커 알렉비는 도전해 볼 만한 재밌는 것이란 아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웹에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검색 결과 중 하나인 이 페니 챌린지를 추천했던 건데요. 이 페니 챌린지는 콘센트를 반쯤 꽂은 뒤에 동전인 페니를 갖다 대 스파크가 튀는 걸 확인하는 챌린지입니다. 자, 당시 SNS에서 유행을 했지만 화재나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미 소방 당국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A사 측은 해당 오류를 인지하자마자 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검색 결과의 필터링 문제가 아니라 AI가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조장한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 정말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면 너무 무서운데. 이게 공포스러운 거. 그래. 미래의 AI가 실생활에 더 만연하게 사용이 되고 선택과 판단까지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지 않으신가요? 미국 캘리포니아 레이크 타호. 몇 달 사이 무려 150건 이상의 신고 전화가 접수.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문을 여네. 문을 열어? 아, 문을 여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시동도 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겨울잠 안 자요? 아, 그 겨울잠을 안 잤네. 원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저기 땅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얘네 왜 이러고 있어? 잠도 안 자고? 자, 한 이게 4, 5개월 정도 들어가 있지 않나? 미국의 흑곰인 일명 행크 더 탱크는 보통 11월부터 동면에 들어가 약 7개월 동안 긴 겨울잠을 자는데요. 그런데 2022년 5월 레이크 타워의 주택가에 겨울잠을 거부한 흑곰들이 출몰한 겁니다. 마을을 덮친 흑곰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자동차의 침입, 28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야생곰 보호단체에 따르면 레이크 타워에 서식하는 야생곰의 무려 20%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 상황. 자, 그런데 야생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야생곰들은 자연에서, 인간은 도시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연의 섭리대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왔지만요. 이제는 인간이 배출한 음식물 때문에 1년 내내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에 체온 유지가 쉬워진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굳이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밖에 24시간 널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죠. 와. 게다가 중요한 건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자기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과 서식지가 겹치다 보면은 의도적이지 않게 싸움 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될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도 곰 뒤에 새끼 곰 2마리 있는 거 보니까 또 되게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놈 하나만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그럼 들고. 그리고 저걸 만약에 제지한다 그랬을 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어미곰이 얼마나 포악해질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하지. 자, 이런 야생곰들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캘리포니아 당국에선 곰들의 안락사를 고려하기도 했는데 아이고. 겨울잠을 안 자게 된 것도 결국 인간이 원인을 제공한 건데 우리가 뭐 곰을 포획하거나 안락사를 시킨다. 원인 제공자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한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 네. 이거지.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 일인가 추워져가지고.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아,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이번 특종은 왜? 전 기자 때문에 생긴 아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털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 이게 뭐야? 아, 옷! 우리 중엔 제일 많이 피해를 줬네.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멀쩡한 옷을 사놓고 조금만 지나면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옷으로 뒤덮인 산. 이 옷들은 매년 급속도로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따라 소비되고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 중고 의류의 허브라 불리는 칠레엔 매년 각국에서 약 5만 9천 톤의 중고 의류들이 모이고요. 그중에 무려 약 3만 9천 톤의 옷들이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져서 거대한 산을 이룬 겁니다. 예, 갖다 버렸구나. 산더미처럼 저렇게 쌓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안 팔리면 이게 또 가격 관리한다고 또 버려버린대요. 또 싸게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저걸 어떻게 또 다 태우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쌓인 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버린 이 의류 쓰레기가 아타카마 사막의 환경 오염을 초래. 옷들이 썩는데 최소 200년이나 소요되고요. 그리고 화학 처리된 합성 의류들은 야외에 방치되든 땅속에 묻든 대기와 토양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년 옷을 태우는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예,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심장,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칠레에선 의류 폐기물을 이용해 단열재, 실, 공책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도입. 하지만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의류 폐기물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전 세계 의료 생산량은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년 의료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8에서 10%를 차지하는 등 패스트 패션 산업은 환경 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옷 쇼핑은 줄이는 게 진정 지구를 위한 것 아닐까요? 저한테 보내는 뭐 메시지입니까? 경고죠, 경고.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군. 경고. 안 입을 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5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2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난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 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거면. 그죠? 상식을 깨트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매주 한 사람당 이것을 평균 약 2,000개가량 섭취하고 있습니다. 2,000개? 네. 우리가 늘, 어쩌면 오늘도 먹었을지도 모르는 것,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게? 저 조각들 먹고 있잖아요, 우리. 자, 저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의 요리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생선? 네. 가시? 저런 미세 플라스틱이 보이시죠? 아, 미세 플라스틱. 호주의 한 과학 콘텐츠 제작팀 소속 과학자가 공개한 영상. 냉동 생선 튀김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며 어류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진짜 라며 경고했습니다. 매주 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먹고 있다는 이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고 난 더 먹을 거 아니야. 밥을 많이 먹으니까. 좀 더 대식가들은 더 많이 드시긴 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의 역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세계 상층 바다에 무려 24조 4천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일부 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플라스틱들,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202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 혈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니거나 특정 장기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를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헐 요크 의대 연구팀은 폐 이식 수술을 받은 13명 중 11명의 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한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머스터드 소스.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요. 핫도그에 머스터드 소스를 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2년 여름 프랑스의 식료품점에서는 머스터드 소스 품귀 현상이 발생. 머스터드 소스 구입을 1인당 한 병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상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머스터드 소스의 원재료인 겨자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발생. 엘버타, 서스케초원, 매니토바 등 겨자 생산 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가뭄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이죠. 헐. 그 결과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겨자씨 생산량은 1년 만에 135킬로톤에서 71킬로톤으로 약 50% 감소. 수확량 감소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킬로그램당 약 900원에 판매된 겨자가 무려 2,500원, 약 3배나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금겨자가 됐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캐나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겨자를 생산하긴 하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상기후 때문에 겨자씨를 갉아먹는 곤충 수가 증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종자 생산량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 머스터드 업체들은 2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프랑스나 뭐 겨자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뭐가 머스터드 같은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장은 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으시죠? 머지않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항공샷이네요. 자, 활주로 뭐 좀 사람들 모여 있네요. 이거 뭐예요? 뭐 불났어요?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을까요? 왜 불이 났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녹고 있다. 올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로 여름에도 서늘해서요. 영국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 2022년 7월 영국 링컨셔주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363년 만에 영국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염이 닥치며 영국 곳곳에선 각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요, 영국의 루턴 공항인데 비행기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모든 운항편이 일시 중단. 어머. 런던 남부 배터시의 기차 선로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저기 기차 지나갔어 봐. 완전 탈선 사고 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에어컨이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정말다. 그뿐 아니라 올여름 가장 더웠던 7월에는 단 사흘 만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94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 헐. 폭염은 그야말로 대재앙. 보이지 않는 살인자나 다름없는데요. 전례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자 영국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철로가 녹을까 봐 철도 운행 속도를 제한. 200여 곳의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일상이 마비된 상황. 이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일상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니까 이거는 거기 사는 분한테는 너무나 큰 공포일 것 같아요. 기후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치솟는 기온이 우리 인간의 삶까지 불태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종말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부터 마야 달력에 끝나는 2012년 지구가 종말한다는 예언까지 그간 숱한 이들이 지구 종말 시기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 그때마다 근데 좀 무섭긴 했어. 진짜로 이것까지 맞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생기기도 했고. 이전에 종말론들은 뭐 종교나 예지력에 기댄 게 많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성술이나 신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지구 종말론이 아닌 수학적으로 지구 종말 시기를 계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지구 종말을 결정하는 변수가 네. 한두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들어보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292위예요. 네,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내 마음이 바라겠습니다. 불타고 있어요. 자, 실제 지구 종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하인츠 폰 포어스터. 수학,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 대단한 천재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지구 종말 시기는 바로 얼마나 다급하면 바로를 4번을 하냐?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14?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포어스는 1960년 세계 기준 27억 명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세계 각국의 인구 동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류 인구가 지난 2000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증가하면 무한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류가 무한대에 도달하는 날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종말이 찾아올 거라고 계산. 1960년 미 학술지를 통해 일명 최후의 날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2026년에 종말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포스터가 종말의 데이터로 분석한 인구 증가, 요게 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까지 증가. 그런데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는 인류의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도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머지않은 지구 심판의 날. 그래서 영국의 한 언론에서도 2022년 포스터의 최후의 날 방정식에 대해 보도 재주목을 하게 됩니다. 2026년은 딱 맞지 않을지라도 좀 더 늦게 한 2050년쯤이면 종말이 진짜 올 수도 있다. 뭐 식량을 떠나서 물 자체가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생존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네. 인도 북부를 가로지르는 인도의 상징. 자그마치 4억여 명의 물 공급원인 생명의 원천. 바로 겐지스강입니다. 힌두 문명의 발상지인 겐지스강은요. 힌두교인들에게는 숭배 대상인 성스러운 강 그 자체죠. 파괴의 신 시바가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있던 겐지스강을 땅으로 흘러내렸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은요. 치유력이 있는 성스러운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자신의 영혼 또 죄까지도 씻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스러운 강 겐지스강은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라고 합니다.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겐지스강에서 정기적으로 몸을 씻는 순례자의 50% 이상이 피부병과 위장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겐지스강의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 때문입니다. 힌두교인들은 겐지스강에 시신을 화장한 채 재를 뿌리면 죽은 사람이 좋은 세상에서 환생한다고 믿어서요. 강에 재를 뿌리고 있는데 이때 화장할 때 사용된 화학재와 폐기물이 여과 없이 노출돼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또 문제구나. 아, 그렇겠구나. 근데 이제 성스러운 겐지스 강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숭배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좀 본인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는 좀 관습을 바꿨으면 하면 싶네요. 자, 그리고 또 큰 문제는요. 겐지스강을 가득 메운 쓰레기들입니다. 아하. 강 인근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를 비롯 공장의 폐수와 산업 폐기물이 여과 없이 그대로 겐지스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이것도 참 이게 사회 시스템 문제인데 이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저렇게 흘러보내주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010년부터요. 인도 당국은 겐지스강의 오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40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겐지스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 2020년까지 강을 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네. 겐지스 강 지금은 깨끗해졌습니까?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무려 2,500km에 이르는 겐지스강을 정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인도 환경부에서 겐지스강의 86개 지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무려 78개 지점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오염의 정도가 좀 심했나 봐요. 얼마나 오염이 됐으면 이게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세월이 있으니까요. 식수로 부적합한 물이 나는 거는 굉장히 오염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계속 오염되고 있는 이 어떤 그 현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느껴지기만 해도 약간은 좀 그래 10년 더 노력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네, 그래도 뭐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강인데. 그럼요. 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겐지스강만이 문제가 아니죠. 2016년 한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에 따르면요. 라틴 아메리카 강의 4분의 1, 또 아시아 강의 절반이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3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되는 게 또 물인데 이 깨끗한 물을 위해서 식수 아닌 강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 해가 떠오르자 대한민국 곳곳에서는요. 저마다의 소망을 담은 수백 개의 형형색색 풍선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신년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소식에 국내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처럼 어리석은 행사는 다신 열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했고요. 배우 윤세아 씨 역시 본인의 SNS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벤트인데 라며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가 저 기사를 통해서 좀 이게 무책임하게 날리는 풍선이 되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한 것 같아요. 네. 자, 동물보호단체가 풍선 날리기 행사를 비난한 이유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뭐야? 자, 거의 다리에 걸려있네. 네, 그리고 이제 발에 묶여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새해 행사뿐만 아니라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여러 페스티벌 이벤트로 날려보낸 풍선이 새들의 목숨을 앗아간 건데요. 자, 터진 풍선의 잔해가 얇은 해조류 조각과 비슷해 보여서요. 바다새가 착각을 하고 풍선을 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들이 삼킨 얇은 고무 풍선은 새의 기도를 막거나 위벽에 달라붙어서요. 죄 없는 새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다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렇게 풍선 잔해를 삼킨 조류의 사망률은 무려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소개했던 특종 중에서도 폭죽이나 뭐 불꽃놀이에도 새들이 놀라서 뭐 건물, 나무 이런 데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풍선이 또 이렇게 위험하다니 참 놀랍습니다, 진짜.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또 이제 풍선이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모르지. 환경 오염의 또 원인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요. 201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영국과 미국 곳곳에서도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자, 누군가의 소원을 담은 풍선 날리기. 그러나 새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우주 위험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높이고 추락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 해성? 해성. 네. 충돌, 운석 뭐 이런 건가요? 바로 지구에 추락한 폐인공위성 중국의 텐궁 1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텐궁 1호가 다행히 남태평양 칠레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생각해보세요. 도심 한복판에 저게 떨어졌다고 하면 거의 뭐 미사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네. 진짜. 네. 실제로 1997년 미국의 델타 로켓에서 떨어진 약 15cm 길이의 우주 쓰레기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추락. 길을 걷던 한 여성의 어깨를 강타하는 정말 아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건 앞으로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우주로 발사한 인공위성은 무려 5,500여 개입니다. 그중에 텐궁 1호처럼 앞으로도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이 이제는 우주 쓰레기가 돼서 인류를 위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유럽 우주국의 예. 그 조사를 좀 봤는데요. 네네. 우주에 만약에 로켓 잔해, 저 우주에서 쓰던 부품 등이 넘쳐나는데 지름 1mm에서 1cm 크기는 약 1억 2,800만 개. 진짜 많다. 야, 엄청나게 떠다니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고 지름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요.
3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게로는 무려 8,800톤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야, 진짜 많다.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인간들이 많이 쏘아 올렸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우주 쓰레기 문제는 뭘 해결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 유럽 우주국에서 2025년에 우주에 수거 로봇을 보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야, 저게 내가 생각한 건데 저게 현실화가 되는구나. 그걸 입 밖으로 꺼냈어야죠. 뻔뻔한 것만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수거 로봇.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왜냐면 1억 개를 저 수거 로봇 하나가 할 수 있다고? 수거를 해도 그 수거한 애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뭔 소리예요? 수거한 로봇이 무슨 소리예요? 그 우주에 왕복성도 있는데 콜롬비아 어릴 때 못 보셨어요? 왕복을 하겠죠. 우주 왕복성 있었잖아. 그 왕복을 한 게 어릴 때 닐 이후에 암스트롱이 가서 못 돌아왔나요? 어릴 때 가서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요? 실제로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실제로 왕복한 됐습니다. 게 20년 동안 없잖아요. 정말 달이 인류에 간 적이 없다고 믿는 거죠, 지금. 아니야. 난 자, 됐어요. 갔다고 믿어. 갔다고 다 믿는데. 됐고요. 제가 유일한 공대 오빠에게 기대했던 제가 잘못입니다.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며 수산자원의 보고로 우리 식탁을 책임진 곳 제주도 바다. 보물이죠, 보물. 제주도 가면 정말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먹을 게 많아. 사회적으로. 맞아.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 연구원들이 드론으로 돌고래들을 관찰하던 중 저 돌고래 턱이 이상한데요? 왜? 턱이? 이상하게도 한 돌고래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턱뼈가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데? 뭔가 턱이 이상하죠? 어머머. 지금 턱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왜 암에 걸렸지? 그 턱에? 돌고래가 왜 암에 걸려요? 네. 암으로 턱이 기형적으로 변한 돌고래.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의 남방 큰 돌고래는 먼 바다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을 해서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 해양 상태가 좋지 않다. 요 이제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해양 환경 단체에서도 제주도 바다가 독성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로 오염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바다가 왜 오염됐겠어요? 바다가 인간들이 뭐 거기다 뭐 버리고 쓰레기 등 공장 폐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오염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만 약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했고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하수 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한 오염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해양 오염 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제주 바다에 약 3만 리터의 오염 물질이 흘러들었는데 이 중에 87%가 하수 유출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와, 제주도가 인구가 60만 정도일 텐데 방문한 관광객이 1,500만이에요? 뭐 그 정도로 뭐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네. 그 이제 그림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도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기에 도료 등에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가 이게 또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도료가 또 문제구나. 돌고래는 진짜 너무 미안하다. 살면서 자기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암에 걸린 돌고래는 모르고.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는데 우리는 뭐 해만 끼치고 있네요. 다음 특종입니다. 2002년 인도 서벵골의 한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출몰한 코끼리 한 마리가 논밭을 망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이 쏜 총에 맞아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코끼리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더 충격적인 사실. 왜? 코끼리의 위장 속에서 무려 17명의 인간 DNA가 검출된 겁니다. 잡아본 거예요? 17명을? 그런 거죠. 아니 제가 근데 알기로는 코끼리는 풀을 먹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인도에서만 매년 400여 명 이상이 코끼리에게 공격당해 사망.
코끼리의 끔찍한 광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에는 인도 동부 아삼주에 출몰한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해 마을 주민 5명이 사망. 이처럼 무자비하고 광폭한 코끼리의 모습에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광기 어린 코끼리 포획을 위해 드론까지 띄워 추격, 11일 만에 가까스로 포획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대체 왜 순하기로 소문난 초식동물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이런 광기 어린 식인 코끼리가 된 걸까요? 서식지를 잃은 뒤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워진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유명 동물학자 데이브 살모니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산을 깎고 부수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인간들. 실제로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대부분 코끼리 복도라 불리는 코끼리의 이동 경로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식인 코끼리라는 오명을 씌운 건 바로 우리 인간. 코끼리의 광기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 생활 가전까지 전자기기와 가전제품이 없는 삶.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그렇죠. 네. 상상이 안 돼요. 두 분도 뭐 스마트폰 없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액정 보고 싶어 미치겠어. 녹화 중이라 지금. 사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려서 이제는 없으면 불편한 존재.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에 속아 정말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e-waste, 전자 폐기물. UN 환경 계획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이 무려 4천만 톤 이상이라는데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봉사활동 갔을 때 그것만 매립하는 단지에 가본 것 같아요. 매립을 해버려요. 매립해버려. 아, 그것도 쓰레기잖아. 산이에요, 산. 마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전자 폐기물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위치한 빈민가 아그보그 블롯입니다. 야, 저건 거의 마을 전체가 폐기물 처리장의 모습이네요. 어떻게 살아요? 이곳을 두고 부르는 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자 폐기물 처리장. 다 일로 오는 거예요. 이곳의 주민들은 전자 폐기물을 태워 구리를 얻는 등 각종 금속과 부품을 추출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자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납과 같은 중금속이 발생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곳에 실제로 세계 10대 유독물질 위험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 지역의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미국 기준치보다 무려 45배나 높고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다 보니까 이곳의 공기, 물, 흙, 사람들의 소변, 혈액, 심지어 모유에서도 오염물질이 다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그냥 그거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악몽 같은 어떤 시절이 타이로, 자의가. 아니 대체 왜 이렇게 폐가전이 여기에 몰리고 있는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재가공이 가능한 중고품으로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말 비양심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보 선진화의 일환으로 가짜 중고품으로 둔갑해 이 전자 폐기물들이 기증 처리돼서 유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재미없네.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우리 옆에 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서운 생각까지 드네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전자 폐기물을 좀 최소화하는 거.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오래 쓸 제품을 좀 하나 좀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 버리지 말고 좀 고쳐가면서 잘 쓰고 재활용 센터를 애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새 시리즈 나올 때마다 강박적으로 얼리 어답터가 돼야 된다는 마음은 조금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모델 갖고 싶죠. 근데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다음 시리즈가 다다음 달에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불안해. 그런 문화만 조금 바뀌어도 폐기물은 줄어들 많이 줄죠.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인 상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한낮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죠, 정말. 와, 믿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km나 떨어진 상파울로 상공까지 뒤덮은 겁니다. 이거 또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발하느라고 방어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문제네, 문제.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재 확보를 위해 무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지른 거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여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1,000리터의 물을 증산하고 이 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이나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포겠죠. 정말 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에? 이 뭐야? 저 거품이 뭐예요? 뭐야 저기? 크림이에요? 솜인가? 자, 신기하시죠?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인도의 마리나 해변에서 발생한 이 거품들. 보기 드문 진 풍경에 주민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저렇게 거품 속에서 펄짝펄짝 뛰어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결코 이색 포토스팟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바다 거품에는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많다고? 인도의 오염관리국에서는요, 이 거품 안에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저분들 저 나중에 다리에 뭐 나는 거 아니야? 나겠죠. 사실 이 바다 거품이 발생하기 며칠 전 이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폭우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든 겁니다. 조사 결과 무기물인 인산염이 고농도 함유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 거품이 다 똥물이었던 거네 진짜로. 똥거품이네. 이 거품이 피부에 닿으면 습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게 만약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체내에 쌓이면 골다공증과 골절 등 골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바다 거품이 처음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요. 2016년 호주 동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에도 거센 폭풍이 발생한 뒤 거품으로 뒤덮인 바닷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바다 거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다 거품은 사실 희귀한 자연 현상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인 바다 거품. 실제로 한 수질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요. 폐수 속에 사상세균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폐수를 이제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은 게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제 이 바다가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고. 주겠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1998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뒤덮은 검은 그림자. 한 농장에서 소 19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농장주는 떼죽음의 원인으로 농장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D사의 공장을 의심. 그 뒤 한 로펌을 찾아가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의뢰한 그리고 밝혀진 이 사건의 검은 실체. 인류 최악의 환경 스캔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뭐죠? 당시 D사 공장에서는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도록 코팅하는 물질인 테플론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과불화 옥탄산이 사용된 겁니다. 이게 뭐냐? PFOA라고도 하는데 이 발암 물질입니다. 이 끔찍한 발암 물질을 인근 강에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인체에 다량 축적되면 간암, 신장암, 갑상선암, 각종 암부터 불임, 태아, 기형까지 정말 끔찍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 발암물질을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그걸 알면서 배출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아니 모르고 했으면 그래도 뭐라고 할 판에 지금 뭐 근데 화학 알면서. 전문 기업이잖아요. 알았을 것 같은데 발암 물질을 그냥 강으로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잖아요. 지어서 오염시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밝혀진 D사의 추악한 민난. 1981년 공장에서 일하던 임산부 직원과 출산한 태아의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PFOA 성분이 발견. 게다가 1991년 공장 인근 마을의 수돗물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됐지만 환경보호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테플론이 얼마나 독성 물질인지 자체 임상 실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노동자들에게 테플론 성분을 넣은 담배를 피우게 한 건데 악마 아니야 악마? 이후에 사람들은 두통, 메스꺼움 등에 시달렸습니다. 왜 피게 해요, 그걸?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그 악마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은폐하고 폐기물을 방류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졌을 땐 너무 늦어버린 상황. 이미 주민들의 몸속에 흡수된 독성은 그들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 PFOA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던 피해 주민들 무려 3,535명은 D사에 대한 단체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 2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방법원은 D사는 피해자 3,535명에게 6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 라며 한화 약 8천억 원의 보상금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보상 금액이 있다는 거는 다행이지만 이게 건강이잖아요. 사람 몸이고 이미 피폐해진 몸과 자연은 이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보다 더 우선이었던 기업의 이익,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정말 요새 열풍이죠. 나쁜 기름 잡아주는 좋은 오일, 크릴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릴에서 추출했습니다. 품절 임박 바로 서두르세요. 일명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국내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크릴 오일. 크릴 오일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해역 남극해에 서식하는 갑각류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로요.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함유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죠. 근데 뭐 크릴 오일 좋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이슈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부모님이나 지인 선물로 애기 몸에 좋대 많이들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원료로 사랑받는 크릴. 이게 비록 크기는 작지만 남극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극의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어서 오징어, 바다새, 펭귄, 고래 등 남극 생물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한 남극 연구소에 따르면 크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심해에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크릴이 이렇게 침전시키는 탄소량이 무려 2,300만 톤. 엄청나죠? 고맙다. 이 양은 영국 전체 가정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고마우신 분들, 진짜 고맙네요. 지구를 살려주신 분들은 그래서 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는 크릴, 아니 크릴 느님은 일명 지구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네. 아니 난 뭐 이렇게 주요 이제 먹잇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내린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크릴의 인기가 치솟자 남극 생태계는 물론 지구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크릴 어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크릴 오일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남극해에서 무분별한 크릴 남획이 이루어졌고요.
1970년대 이후 크릴의 개체수는 약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짜? 거의 다 없어졌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크릴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먹이를 잃은 펭귄 등 남극 생물들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요. 게다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던 크릴이 사라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한두 문제가 아니네요. 생태계도 위협하고 지금 지구온난화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뭐 취재 중에 알게 됐는데 크릴 오일의 핵심 성분이 인지질. 이 인지질이 물과 기름에 잘 녹아서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존 오메가3 제품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 자체는 낮은 편이라고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크릴 오일이 무조건 최고로 좋다. 이런 홍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게 크릴 오일이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크릴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크릴이 정말 나쁘다.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환경이니까. 네. 다행히 2018년 7월 전 세계 크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크릴 어업체 연합은요. 2020년부터 남극해 크릴 조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라며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남극해에서 이루어지는 크릴 어업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지구를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이 만약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2019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요. 무려 8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수준인 약 31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훼손. 자,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산불로 인해 한화 약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산림을 키우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수백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구 한쪽에서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19년 3월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4,400여 개 마을이 침수, 1,000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물, 뭐 극과 극의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더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인도양 쌍극자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의 서부, 동아프리카는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급증. 또 반대로 수온이 내려간 인도양 동부는 강수량이 감소, 가뭄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이쪽은 완전히 건조해지고 이쪽은 완전히 습해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인도양 동쪽 일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을 악화시킨 큰 원인으로 폭염과 가뭄이 꼽히기도 하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인도양 쌍극자가 이게 뭔지는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네. 원인은 뭐 밝혀졌습니까?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고요.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가 더 일상화됐습니다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빚어진 재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을 번질지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이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